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됐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사회복지학의 조직 이론에서 인간관계론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동기, 조직 속의 인적 요소들을 소홀히한 과학적 관리 학파들에 대한 불만이 이 이론을 발전시키는 동기가 된 겁니다. 호손이라고 하는 분이 전기회사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연구 결과와 경험에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작업 능률을 좌우하는 것은 단지 임금이나 노동 시간과 같은 노동 조건이나 또는 이제 그 작업 환경이죠. 조명, 환경 같은 이런 작업 환경으로서의 물리적 조건보다도 오히려 종업원들의 태도와 감정적인 면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조건의 개선에 따른 효과보다 오히려 개인들의 심리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어쩌면 우리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작업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개개인들의 그 마음, 씀씀이 이런 감정적 요인, 이걸 전체 털어서 심리적 요인이라는데 그 심리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 환경이라고 있는 그 개인들의 태도나 감정을 좌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 환경이나 조직 내 어떤 역할 관계 및 그가 속한 비공식 조직의 힘 이런 걸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조직 내 비공식 조직이 공식 조직보다 생산성 향상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호손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전기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 연구한 결과와 경험을 기초로 해서 또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서 세상에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학파들의 입장은 공식적, 비공식적 구조가 구별된다. 그리고 리더십의 스타일이든지 사기 진작한다 그러죠. 또 집단과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건요, 차트로 나타나는 구적 모형도로만 이해될 수가 없고 비공식적인 인간관계 요소가 조직의 과정과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상적인 조직과 관리 모델에 좀 말씀을 드리면 기관의 목표와 조직 구성원들의 욕구가 균형을 이룰 때 어떻게 보면 완전해진다. 이렇게 봐서 이걸 완전한 균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직은 어떻게 보면 경제 기술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좀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은 경제적인 보상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하는 이런 이제 논리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사회 심리적인 욕구와 동기도 과정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분들은 비공식적 집단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의 유형 가운데에 민주적이고 또 조직 성원의 참여는 효과적인 조직 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 이론에서 이제 거래적 리더십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리더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직 하부의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성원들의 만족도를 우리가 보면 생산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 기술적 능력 못지않게 이 사회적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더십 요령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다른 시간을 과목을 통해서 한번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인간관계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내가 어떤 스타일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너무 어떤 거래적 리더십을 했을 때 관계가 안 됐을 때는 다른 리더십이 뭐가 있는가 또 배워서 우리가 응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이론에서 X이론과 Y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X이론은요 사람이죠. 사람이 노동을 회피한다든지 또 조종과 지시, 통제, 이걸 X축에다 놓고요. Y로는요, 개인과 조직의 목표가 부합되는 것을 Y축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드는 설정한 공통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라는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X, Y 이론을 이제 우리 사회복지기관에 이제 응용을 해보면 X 이론보다는 Y 이론이 지향적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도 좀 수업 시간에 한번 깊이 다뤄야 되겠는데, 이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대면 수업이 안 돼서 좀 아쉽지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대면 수업에 만나면 이 부분을 다시 좀 더 깊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이론인데요. 조직 환경과 조직 구조의 적합성이 조직의 성과 및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고요. 조직의 설계는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환경적 제약에 대한 조직의 전응이 가능하고, 이는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에 의한 가장 적절한 사회복지 조직의 형태는 어떤 조직이냐 하면, 사회복지 조직이 처한 그 상황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렇고, 그 사람 행동, 인간의 행동과 이 환경이 어떤 상황에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 조건에 맞춰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상황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상황 이론의 특징을 이제 보면요. 첫 번째는 객관적 결과로서의 조직 유효성을 중시하고 상황과 조직 특성 간의 적합한 관계를 규명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조직과 환경 기술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행동의 주체로서 조직 제 자체를 분석하는 단위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의 유용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첫 번째 그 사회복지 조직의 내부적인 특성을 잘 설명을 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적용이 유용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측면이 사회복지 조직의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종속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회복지 조직은 자원을 얻기 위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능동적으로 잘 대응하고 또 우리가 잘 적응을 함으로써 자유를 보다 확보하는 실체임을 강조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조작이 가능한 환경 변수가 있다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용어는 이해하셔야 돼요. 자원의 집중도, 자원의 희소성, 조직 간의 상호 연관성, 이런 변수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 사회복지 조직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정도로 결정한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 두 번째 대체 자원의 존재 여부, 세 번째 희소 자원을 통제한 타 조직의 영향력, 또 네 번째는 자원이 없이도 조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어느 독립적으로 존재할 정도를 결정하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된다.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 조직이 자원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적의 가치와 이념에도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무시를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에서 이 가치와 이념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념에도 진보와 보수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치 속에서 보면 보수 정치라는 분들, 진보 정치하는 분들, 근데 이게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진보 쪽에는 좀 사회주의 노선에 좀 가깝다. 거기다가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죠. 우리가 이북하고 대처하고 있는 어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이런 문제가 결부돼서 또 우리는 이제 과거에 이북으로부터 남침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죠. 자, 조금 이제 바깥은 얘기인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생태학 이론인데요. 조직 생존의 결정 요인이 환경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군 생태학 이론가들의 주장을 보면 일단 체제 균형을 유지하면 환경이 변하더라도 구조적인 타성으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환경의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으면서 조직 간의 권력 관계 및 갈등 등을 도외시하는 이런 단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조직의 규범과 조직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 조직의 특성과 형태를 좌우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제도적인 환경, 그 안에 들어있는 사회적 규범이라든지 가치라든지 문화적 규칙이 있어요. 이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의 기술적 환경뿐만 아니라 제도적 환경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주된 관심을 부여하고 있다. 제도 이론은요, 사회복지 조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 이념이나 가치에 의해서 그 존립의 정당성을 확보되는 경향이 있고, 정부와 전문직의 제도적 규범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직을 이해하는데 이 제도적 이론이 좀 도움이 된다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1급 시험 문제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1급 시험 문제를 푸는 시간에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업이 이제 대면 수업이 되면 PPT로 1교시하고 2교시 주교재를 보고 교재 안에 있는 이제 시험 문제를 좀 객관식 문제를 풀다가 보면 이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게 되고 이런 내용을 제도 이론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우리 사회복지 조직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전달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사회복지 조직과 제도 이론과의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예산을 대부분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과 개인 및 단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러면 현 정부의 각종 제도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이론이 사회복지원에 깊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치경제 이론인데요. 조직의 생존과 발전의 두 가지 기본적인 자원이 된다 그랬는데 일단 합법성을 설명하면서 권력과 같은 정치적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깊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조직의 설립 기반과 모든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조직의 합법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권력과 같은 정치적 자원으로 인해서 조직의 목표 달성으로는 적절한 권위와 영향력이 행사된다. 그런가 하면요, 이 정치적 자원과 더불어서 경제적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과 서비스에 요구되는 데는 물질이 필요하죠. 거기에 대한 재원, 도움을 받은 클라이언트, 인력과 같은 생산과 서비스는 경제적 자원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조직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겠고 활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경제적 자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생산과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체계 이론인데요. 이거는 이제 인행사도 많이 배워온 거예요. 이제 행정론에서 도입을 하는데 개인, 가족, 소집단, 지역사회, 또 국가 이렇게 봤을 때 전체를 유기체로 보고 하나같이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개체 간의 독특한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생존과 적응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래서 셀버만이 주장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5가지 이제 하부 체계가 있다 그러는데 생산 체계, 그다음에 유지 체계, 경제 체계, 적응 체계, 관리 체계 이래요. 그래서 이 체계론에서 다음 5가지 하부 체계가 아닌 것은 이러고 일곱 이제 그 객관식 시험 문제 오지선당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생산 체계가 뭔가 하면 서비스 전달의 과제, 또 과제의 분담, 그다음에 역할과 업무의 특수화를 통한 업무의 숙련하죠.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기에는 숙련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 조직에서요. 예를 든다고 하면 어린이집이라 할지라도 원장님이 이 생산 체계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원장님 같은 분들은요. 이 역할과 업무의 특수화를 해서 업무가 숙련화된 좀 기능화된 아주 조직화된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거죠. 유지 체계는요, 기관과 이용자 간의 갈등을 중지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과 조직의 욕구를 통합을 하는데 이 유지 체계를 쓴다. 뭐 경제 체계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협상과 조작을 통해서 다른 조직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산 지원을 받고 주변으로부터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데는 이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적응 체계인데요.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변화의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떤 시스템에 적응이 잘 안 되면 원래 과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 체계, 유지 체계, 경제 체계, 적응 체계 이 네 체계 통합적 과제가 있거든요. 그걸 해결하고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당사자들 간에 집단 간의 문제를 조정을 하고 외부적인 환경이 들어오면 외적인 문제도 조정. 이런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행사 공부할 때 마지막 부분에는 생탁 이론 배우고 체계 이론 배우잖아요. 그때에 생태 체계 이론에서 여러를 배우시고 그러면 일반 체계 이론, 사회 체계 이론, 가족 체계 이론 이런 거 이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인행사에서 많은 공부를 하면 다른 과목이 굉장히 쉽다 했는데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하시지 못하면은 자꾸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오면서 그 과목이 자꾸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저희 PPT로 동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잖아요. 보통 수업 시간이 이제 교육부의 지침의 사이버대 기준을 보면 20분에 25분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5분 동안 이 많은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이 온라인 강의에서 막 1시간씩 이렇게 찍어 놓으면 지루해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10분 수업하라는 주장하는 그런 이제 원격 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러자 대학이기 때문에 20에서 25분 정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건데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체계 이론의 3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상호 의존성, 조직의 욕구, 조직의 환경이거든요. 조직원들은
독립적이거나 독자적으로 일할 수가 없죠.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성원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개인의 욕구도 있지만 조직의 욕구도 있죠. 그래서 조직은 유기체와 마찬가지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과 적응을 하면서 점점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걸 조직의 욕구래요. 근데 조직의 욕구도 외적 욕구가 내적 욕구가 있어요. 그럼 조직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자원을, 이건 이제 외적 이제 욕구고요. 내적 욕구는 조직을 구성하는 요소, 단위들 간의 통합, 그다음에 조직 성원들의 충성과 헌신, 자원을 동원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및 정치적 능력을 내적 욕구라 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전략적 역할로서 프로포저를 작성하고 평가 사업을 홍보하고 기금 모금 등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전략적으로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직의 환경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조직은 그 구성원들이 속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교환 이론 배웠잖아요. 그 교환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체계 이론의 문제점이 뭐나요? 그러면 상호 의존적이 아니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요소와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기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결정론적인 차원에서 구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조직 성원이지 조직 그 자체는 아니다. 조직이 만들어진 그 조직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환경에 적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 조직 성원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관리 전략을 보겠어요. 의존 강화 조건이 5가지고요. 의성 상쇄 조건이 5가지거든요. 이것도 이제 객관식 문제에 나오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의존 강화 조건은 외부에서 정책적 강요, 또 두 번째 필요를 목표로 한 외부에서 인가, 세 번째 외부 조직의 서비스를 크게 필요하는 경우, 네 번째 조직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외부에서의 재량권 행사, 다섯 번째 대안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요 5가지를 설명하게도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교재를 통해서 한 번 더 보는 걸로 합시다. 의존 상쇄 조건은 뭐냐면 주요 자원의 소유, 대안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 소유, 대체적 서비스의 가용성, 자체 승인의 이념 개발, 외부 세력에 허용된 자유,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의존 상쇄 전략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권위주의 전략이에요. 이건 권력을 사용해서 다른 조직의 행동을 이끌고 명령을 내리는 전략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요. 조직이 자금과 권위를 관장하면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 우수한 위치를 차지한다. 경쟁적 전략이에요. 다른 사회복지 조직들과 경쟁을 해서 세력을 증가시키거나 서비스의 질과 절차, 행정 절차 등을 더 풍성하고 매력적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또 경쟁적 전략은 사회복지 조직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이 외부 환경에 분산되어 있고 세력 균형이 충분한 내적 자원이 있을 때 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면 경쟁적 전략을 발생하는 병폐 현상은 뭔가? 이 크리밍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성공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택하고 비협조적인 실패 가능 높은 대상을 배척한다는 그런 이제 병폐 현상이 있다 하는 것. 협동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 과업 환경 내 다른 조직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기꺼이 제공해서 그 조직이 그러한 서비스를 획득하는 데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을 말해요. 서비스를 제공한 사회복지 조직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조직에 대한 권력이 증가한다. 방법론적으로는 계약, 연합, 흑수 이런 이제 장면. 요건 한번 여러분이 읽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방해 전략도 있거든요. 경쟁력 위치에는 다른 조직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세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인데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목표 조직이 양보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간의 의존, 권력 관계 판도를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 과업 환경이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거나 방해하는 조직이 실패하더라도 손해 볼 곳이 없는 경우와 이념적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은 가장 최후의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 변화와 과제인데, 일단 첫째, 사회적으로 부족한 지지를 확보하기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활용해서 조직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사회복지 조직 부족한 고급 인력을 양성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의 적절한 조직 형태 구축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조직의 내외부 환경 지속적인 개선,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한 20, 6분 정도 제가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제 5장을 공부하기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PPT 자료는 의존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간고사를 지나고 아마 빠른 시간 내 중간고사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에서 이제는 대면 수업이 좋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면은 우리가 함께 수업 시간에 만나서 같이 이 문제를 한번 상의하도록 하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따라와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